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며칠 전에 알파 6600이랑 6100이 발표가 되었죠. 그 바람에 지금 소니 크롭바디 미러리스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6000이다 6300이다 해서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개족보다 라고 하시는데, 오늘 제가 이걸 정리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출시된 바디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데 얘네를 출시한 연도로 그룹을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2014년도에 출시된 얘네 3개를 알파 1세대라고 할 수 있고, 얘네를 2세대, 얘네를 3세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대 구분하는 거는 그냥 제가 의미로 한 건데, 출시 연도별로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크게 이상한 기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뭔 특징이 있는가? 이게 2014년도에 나온 1세대가 되어서야 소니의 크롭바디 미러리스가 이제 좀 카메라로서 구실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요 이전에도 넥스라는 브랜드로 카메라가 있긴 했는데요. 짜잔, 이게 저희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사왔던 넥스 OT인데요. 넥스 OT 정도만 되면은 조금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 이전에 있는 카메라들은 여러모로 성능이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 카메라들은 소니가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 넥스는 접었어요. 판매를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알파부터가 본격적인 소니 카메라의 시작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A를요, A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알파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사실 알파가 정식 명칭이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저도 이걸 혼용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세대를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로 발전된 위상차 AF로 AF 성능, 즉 오토포커스 성능이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5100이나 6000이 AF 성능이 나빴던 건 아닌데, 2세대 넘어와서는 눈에 띌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4K 비디오가 녹화가 가능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4K가 안 됐거든요. 살짝 늦긴 했는데 소니가 4K를 넣어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올해 출시되었거나 이제 출시 예정에 있는 3세대는 리얼타임 AF라는 기능이 첨가가 되었어요. 이것도 사실 오토포커스가 발전했다는 내용인데, 기존에는 초점을 그냥 잘 잡는 느낌이었다면은 리얼타임 AF가 들어오면은 진짜 기똥차게 잘 따라다닌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를 촬영을 할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할 때는 굉장히 극명하게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카메라를 잘 다룰 줄 모르는 초보자분들께서도 리얼타임 AF가 있는 바디를 사용을 하시면은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쉽게 촬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진사한테 특화된 기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뷰파인더가 있는 상태에서도 액정이 180도로 틸트가 돼서 셀카 모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5100이나 5000 같은 경우에는 액정이 이렇게 위로 들려서 셀카 촬영이 되었는데요. 6000 같은 경우에는 뷰파인더가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됐어요. 이게 위로 올리다 보면은 뷰파인더가 이제 걸리적거려 가지고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던 게 2019년 1월, 그러니까 6400이 되어서 처음으로 뷰파인더가 있는 상태에서 셀카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브이로그 촬영하는데도 도움이 되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게 하슈에다가 마이크를 거치하는 순간 액정을 위로 들면은 그 마이크가 액정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마이크랑 같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브라켓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걸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불편해 보였는데, 막상 활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불편하긴 해도 못 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제한 녹화가 가능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카메라들은 30분이라는 녹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할 때 30분보다 길게 촬영을 하고 싶으면 한번 끊어갔어야 되는데, 3세대부터는 그 제한이 풀려서 무제한 녹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제한이라고 해도 사실은 무제한이 아닌 게 몇 가지 제한이 있어요. 일단은 무엇보다 배터리가 달면은 전원이 꺼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발열 문제가 있어가지고, 모든 기계장치가 그렇다시피 카메라도 이걸 계속 촬영하다 보면은 바디가 되게 따끈따끈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뜨거워져서 이렇게 꺼지기도 하고 성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사족인데,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제노컬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이후 바디들은 이면 조사용 센서가 들어갔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시 알아보니까 전도성이 높은 구리배선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수강 면적을 조금 넓힌 정도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오늘 영상에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냥 여기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센서를 사용해가지고 화질이 좀 좋아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대를 넘어갈수록 센서 성능이 좋아지면서 화질 자체가 좋아져요. 즉, 이면 조사용 센서가 아니더라도 1세대에서 2세대로,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면서 저감도 DR이라든지 고감도 성능이라든지 여러모로 좋아지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각 세대별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다만 이렇게 보면은 세대는 구분이 되는데 각 바디의 성능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각 바디들의 성능을 등급을 매겨서 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플래그십, 중급형, 일반형, 보급형, 장난감 이렇게 5가지 등급을 제가 나눠봤는데, 여기서 이 3가지는 이번에 소니가 브로셔에다가 공식적으로 집어넣어서 플래그십, 어드밴스드, 스탠다드 이런 식으로 저 등급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피셜입니다. 그리고 보급형 장난감, 얘네는 제 뇌피셜이에요. 아시겠죠? 이 장난감은 사실 여기에 제가 쓰레기라고 적으려다가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서 그냥 약간 유머러스하게 장난감이라고 했는데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A5000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사지 마세요. 별로예요. 그래서 겨우 카메라 구실을 하게 된 1세대를 보자면은 장난감 일단 제끼고 5100과 6000이 있는데 5100이 보급형이고 6000이 일반형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급형에서 일반형으로 올라가는 구분이 일단 첫 번째가 뷰파인더가 있냐 없냐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하슈가 있냐 없냐로도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일반형이 되면은 전자식 뷰파인더가 바디 좌측 상단에 장착이 되고 또 바디 상판에 하슈가 생깁니다. 물론 알파 6000이 5100에 비해서는 짜잘짜잘하게 더 좋은 장점이 있긴 한데요. 사실 얘네는 출시되었을 때 미러리스의 수월이다 라고 정우성 씨가 광고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거의 그 형제처럼 따라다니면서 같이 광고가 됐거든요. 성능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뷰파인더랑 하슈 유무로 등급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게 2016년도 2월이 돼서야 6300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처음 6300이 나왔을 때는 지금 플래그십이다, 중급형이다, 일반형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디가 6000의 후속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2년 만에 6000의 후속기가 나왔는데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서 거의 반년 만에 6500이 새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6300 뭐냐 이거 얘 왜 나왔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도대체 얘가 왜 나왔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그때는 이 소니의 큰 그림을 플래그십, 중급형, 일반형으로 앞으로 트릴로지를 짜려는 큰 그림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 와서 보면 좀 이해가 되죠. 어쨌든 일반형에서 중급형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바로 S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동영상 촬영할 때 픽처 프로파일이 제공이 되냐 안 되냐 요 차이로 보면 되는데, 로그 파일이 뭔지는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 잠깐 다룬 적이 있지만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 굉장히 밋밋하고 흐리흐리하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루트 값을 매겨 쉽게 보정도 가능하고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구현이 가능하는 등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고 로그 파일이 내가 뭔지 모른다 라고 하시면은 굳이 중급형 모델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무슨 기능인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급형에서 플래그십으로 넘어가는 특징이 손떨방이랑 조작성의 향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떨방은 소니는 렌즈에 OSS라고 옵티컬, 스테빌라이징 어쩌고 하는 그런 손떨방 기능이 있거든요. 그럴 때 렌즈에 손떨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디에 손떨방이 있으면은 사진 촬영할 때에도 동영상 촬영할 때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조금 더 느린 셔터 스피드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또 동영상을 찍을 때 울렁울렁 하는 게 많이 양호해지고요. 다만 그렇다고 손떨림 방지 기능이 만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낫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도 10월이 되어서야 이렇게 소니가 새로운 트릴로지를 구성을 했어요. 물론 아무도 이 트릴로지를 몰랐고 도대체 6300 뭐냐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3총사를 완성을 했고요. 그 상태로 3년을 끌어오다가 드디어 올해 3세대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트릴로지를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다만 사실 올 초까지는 좀 그랬던 게, 사람들이 6400이 출시되었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플래그십, 중급형, 일반형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소리가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 이게 6500의 후속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손떨방도 없고 바디 디자인도 후퇴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6500이랑 6300 사이에 이상한 바디가 나왔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6600이랑 6100이 발표되고 나서야 얘가 얘 후속이고 얘가 얘 후속이고 얘가 얘 후속이구나 하고 이렇게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다들 알게 된 상황인 거죠. 다만 이 시점에서 아쉬운 게 얘네 명칭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잖아요. 저 같은 카메라 덕후들이야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가 보면서 얘가 얘 후속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파악이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일반 소비자, 예를 들어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딱 보면은 너무 어지러워요. 그냥 명칭을 얘를 출시를 할 때 얘를 7000이라고 출시를 하고 얘를 알파 8000이라고 출시를 한 다음에 얘를 6100, 7100, 8100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헷갈리지 않고
혼동되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다음 세대 예를 들어 뭐 중급형 이거 다음 세대 나오면은 6,500원 못 쓰니까 어떻게 할 건지 뭐 6,450을 할 건지 그건 좀 아닐 것 같잖아요. 뭐 7,000으로 올릴 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이밍이 상당히 꼬였다. 뭐 제 내피셜이지만 보나마나 2016년도쯤에 4K가 없는 것 때문에 야 우리 카메라들이 4K가 없어서 너무 까인다. 4K 기능이 있는 걸 내자 라면서 에라 모르겠다 출시를 하면서 라인업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면서 라인업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와서 스텝이 꼬인 것 같은데 뭐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리고 얘네 가격을 보면요 제가 이거를 영상을 만들면서 다나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최저가를 찾아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가격들은 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했어요. 예를 들어 5,0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만원인데 반올림해서 30이라고 적었고요. 5,100 같은 경우는 32만원 정도 했는데 반올림하면 내려야 되니까 30만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포함하지 않은 바디만 샀을 때 가격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5,000하고 5,100 같은 경우에는 별로 가격 차이가 없어요. 몇만원 차이는 있긴 한데 그 차이가 상당히 무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5,000은 사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물론 얘는 처음에 출시가 될 때는 가격 차이도 좀 있었고 상당히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때 송혜교 씨가 막 광고를 하면서 예쁘게 찍히는 카메라 막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바로 위에 있는 5,100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그냥 5,100을 사시라. 5,100이 훨씬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6,000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시가 될 때는 가격이 조금 셌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0, 80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이 나서 40만원에 팔리고 있으니까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 물론 이 뒷세대 바디들에 비해서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6,000 정도 되면은 괜찮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5,100이나 6,000이나 구매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옛날 거긴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6,000 같은 경우는 이 액정이 터치가 안 돼요. 그런 면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보면 6,380만원 하는 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6,500이 90만원 정도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아마 출시 초기에는 한 120만원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90만원 정도면은 굉장히 저렴해진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1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6,500을 사지 않을까. 정말 6,300은 중간에 꼈다. 어정쩡한 카메라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3세대를 보시면은 6,100이랑 6,600은 아직 출시를 안 해서 정확한 원화 가격을 모릅니다. 다만 발표가 되었던 USD 가격으로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본 건데, 그러니까 예상가예요, 예상가. 환율을 좀 더 엄격하게 따지면 이거보다 비싸게 나올 수는 있는데 6,100 같은 경우에는 6,400이 지금 90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비싸게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한 80만원 정도 예상을 해보고요. 6,600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150만원으로 굉장히 비싸요. 이거보다 비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얘 혼자 왜 이렇게 비싼지는 제가 잠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한 5년간을 되돌아보면은 1세대는 굉장히 소니가 공격적으로 저가 정책을 펼쳤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가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캐논이나 니콘의 DSLR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어하던 시절이거든요. 저 때 아마 캐논의 DSLR이 한 100만원 넘었던 걸로, 그러니까 보급기 DSLR도 100만원이 넘었던 시절인데 그때 막 저가 정책을 해가지고 야 우리 카메라 싸고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캐논의 DSLR 가격까지 끌어내리던 그런 시절인데 이제 시간이 흘러 2019년이 되니까 그런 저가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상당히 소니도 한 100만원 근접하는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급기가요 뭐 한 내년 정도 해가지고 뭐 알파 5200이다 이러면서 한 60만원 정도 출시가 되면 참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느낌을 보면은 여기서 대가 끊긴 느낌이라 이게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한데 언제나 그렇듯이 혹시라도 제 개인적인 예상이 틀리면은 누구보다도 박수를 치면서 환영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5200 해가지고 좀 저렴한 기기를 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소니의 크롭바디 미러리스 라인업이 어떤지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이라 개별 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A6600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얘는 일단 다른 바디랑 구분되는 점이 첫 번째가 신형 배터리가 들어가요. 소위 말하는 Z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이전 배터리보다는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카메라를 잘 모르시더라도
단 하루만 촬영을 해보면은 그 차이를 굉장히 명백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2배 이상 배터리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 이 카메라는 동영상 촬영을 할 때에도 눈에 초점을 잡아주는 IAF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크롭바디만 한 장에 살펴보자면은 동영상을 촬영할 때 눈에 초점을 잡아주는 IAF 기능을 제공해주는 바디는 6600밖에 없어요. 또 세 번째로 크롭바디 중에서 유일하게 헤드폰 단자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동영상을 촬영하신 다음에 오디오가 깔끔하게 녹화가 되었는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떨방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손떨방이 들어가 있던 알파 6500도 그 정도로 비싸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헤드폰 단자랑 동영상 IAF도 그렇게까지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기능은 아닌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신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가격이 비싸진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형 배터리가 부피가 좀 크다 보니까 바디 두께도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지는 등 바디 디자인 자체가 바뀐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올라간 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조금 너무 비싸다. 개인적으로는 저 배터리 하나 때문에 20만원 정도 가격이 더 올라간 느낌이 들긴 하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저게 130만원, 뭐 한 120만원 이 정도 출시가 되었으면은 정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바디라고 다들 환호를 보냈을 텐데 150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출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은 돈을 좀 더 보태서 A7 마크 3를 사고 말지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소니의 어지러운 크롭바디 미러리스군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